안녕하세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의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계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우리 생물자원관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전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물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그 생물들의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생물들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는 총 10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작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서 본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정의해 본다고 하면은 뭐 길게 이렇게 말로 풀어가지고 생태계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을 테지만 또 너무 그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를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생태계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는 비생물 요소와 크게 생물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생물 요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햇빛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그리고 물 그리고 흙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 비생물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그 뜻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내용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연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비생물 즉 생물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생물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생물 요소가 바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작아서 보통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인 정말이지 작은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어떤 균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 등 여튼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생물 요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요소가 있고 그 생물 요소에 해당한 생물들이 기반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이 생물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 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한 어떤 요소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물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생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공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 이유는 공기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또 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죠. 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식물들에게 중요한 이 흙 같은 경우도 물론 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비생물 요소로 보기에는 조금 그 애매한 그런 여지가 있지만 여튼 일반적으로 이 흙 같은 경우도 비생물 요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어떤 자연 환경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즉 생물과 생물이 아니지만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 요소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다. 그래서 사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이 용어를
글자 하나하나 떼어가지고서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있지만 또 이 이름만 가지고 이 용어만 가지고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용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생자는 뭐죠? 살아있다라는 뜻일 것이고, 즉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서 이 생물 요소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미생물이라든지 식물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것들의 의미일 것이고,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한자 중에 형태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옷 태가 되게 좋네. 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튼 살아있는 것들의 모양이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 중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스템.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종합한 어떤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혼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뭐 공생 혹은 기생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누어서도 이해를 했지만 이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슬라이드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용이하도록 사포화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뭔가 물고기도 있고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속에 식물도 있네요. 여기는 물이 많은 환경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자연환경 요소가 있고 그리고 공기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는 흙은 보이지 않지만 여튼 물과 공기가 있고 거기에 식물과 물고기가 있네요. 이 사포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여기도 약간 물로 보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물이라고 하면은 물에 사는 식물일 것이고 뭔가 태양빛이 쬐어지고 있네요. 만약에 여기가 물이 아니고 뭐 모래사막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식물은 약간 그 선인장 느낌이 나는 식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떼약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물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 물이 적을 수도 있고 흙이 있을 수도 있고 흙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갈 수도 있고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고 여튼 이렇듯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 요소들이 있고 그 환경 요소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 환경 요소에서 아주 높은 생존력을 보일 수 있는 그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한 생물들이 당연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만의 어떤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물이 많은 생태계의 모습, 물이 적은 생태계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이 두 생태계를 비교를 하면 확실히 뭔가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모습들도.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후대의 어떤 고도의 어떤 위도의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연 환경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막과 바다가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들 또한 같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서 적응한 미생물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이유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앞에 이 에코, 뭐 영어로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면 이코겠지만 보통 요거를 이제 우리 말로 에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그 한자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뉘앙스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다 혹은 뭐 생태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친환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어떤 느낌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단어지만 마치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가시면서 에코 빌리지, 친환경적인 뭐 마을, 뭐 건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에코 그린 단지, 그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환경적이기 어렵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쵸?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 생태계를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어떤 기업이다, 그런 어떤 산업 단지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나 뭐 산업 단지 같은 곳에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대형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아니면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매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일회용 그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그리고 그 버릴 수밖에 없는 종이 박스 대신에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백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무료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에코백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앞에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용어나 표현은 뭐다? 자연과 조금 더 가깝고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하며 생태계를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실제로 충분히 자연이나 어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일종의 광고처럼 일종의 포장이죠. 그쵸? 마치 생태계나 자연을 조금 더 고려하고 고민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인상이나 느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넣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 광고? 뭐 허위 광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생태 친화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제품이나 기업이나 어떤 그런 그 공간은 뭐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자연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한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을 일부라도 반영을 하려고 의지를 담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태계의 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생물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환경,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 여러 생물 중에 한 종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집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뭐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변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로 한 환경 인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 뭐 산소, 그리고 뭐 햇빛,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어떤 그쵸 식재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주거 환경 들어보셨죠? 여가 환경 들어보셨죠?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조금 더 삶의 질까지도 고려하는 데에도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로 생물과 그 생물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경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넓은 곳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도 그 의미를 살려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넓은 영역에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예시들도 분명히 아마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은 배치되는, 그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보통은 발전이 되는 것이 산업일 수 있고,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태계를 온전히 지켜주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생물과 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마치 우리 그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 안에 굉장히 그 유기적이고 마치 생물과도 유사한 어떤 그런 성질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을 하나의 생물로 보고 그 산업이 마치 생물이 그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듯이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소위 그 속된 표현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생물과도 비슷한 어떤 그런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쇠퇴할 수도 있는데 그 환경이 중요하겠죠. 이렇듯 마치 생태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비슷하게 여러분들 문화, 뭐 스포츠, 뭐 관광 분야에 대한 것들도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 인간의 활동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 우리 생물 종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문화든 스포츠든 관광 분야든 산업이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마치 우리 어떤 특정 환경 속에 있는 생물과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로 거기에 식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것저것 배우시면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실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실제로 그 푸릇푸릇한, 그쵸, 녹색의 녹음이 우거진 숲이나 들이나 논이나 밭이나 혹은 바다 혹은 사막, 이런 어떤 정말로 자연 생태계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이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나름의 그 뉘앙스 있죠. 이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고 그 의미를 파악하신다고 하면은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시더라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수준 높은 표현이고 수준 높은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생태계 개념과는 조금은, 그쵸, 어찌 보면 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뭐 이해가 바로 되지 않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그 의미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미 충분히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셨을 테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은 비슷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유사한 용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서식지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책이든 혹은 뭐 뉴스든 아니면은 학교의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저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또 먹고 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식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시로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뭐 오리 종류죠, 그쵸? 이 새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일단 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잠깐 위에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는 뭐 강한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좀 그늘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물 속에는 이 오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들이 풍부하게 여기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곳이 이 새들에게 정말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환경이 이 새들을 위한 서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라고 하는 것도 생물 요소와 그리고 이 생물 요소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경 요소들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생태계의 개념과 아주 유사하죠. 하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물에 조금 더 국한시킨 개념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자연 환경 요소만을 강조하는 의미도 아니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둘 다 중요한 오히려 어떤 커플링,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인 반면에 서식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생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서식지이기 때문일 테죠. 그래서 서식지가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물의 서식지로서 어떤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생태계와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서식지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 서식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물에 초점이 맞춰 있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이 서식지의 생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그 용어를 서식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는 헤비텟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풀어가지고 우리말 표현으로 헤비타트 뭐 이런 식의 영어를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만들어낸 용어가 쓰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서식지가 집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뭐 도시나 농촌 같은 것도 일종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지라고 하는 것, 서식지라고 하는 것, 생태계라고 하는 것 공통 분모도 있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개념은 거주지도 아니고 서식지도 아닌 생태계지만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로 접하는 용어는 자연 생태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것, 그렇죠? 원래 있던 것. 그러니까 뭐 자연의 뜻을 뭐 아주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연에 반대되는 표현인, 그렇죠? 인공적인, 뭐 인위적인 이런 식의 단어들과 배치가 되는 반대되는 어떤 의미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원래 우리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자연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물도 있을 수 있고 이 생물들이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산호초라든지 아니면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물 그리고 저기 수면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빛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환경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 전형적인 바닷속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한자어를 쓴다고 하면은 뭐 해양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아래 예시로 들어있는 것은 바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물이 아주 많은 이 바다와는 조금은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의 생태계죠. 갯벌, 갯벌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물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물이 빠지기도 합니다. 물이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을 테지만 지금 사진 속에는 개, 크랩, 그죠? 개들이 이렇게 물이 빠진 그 갯벌 표면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형형색색의 생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색감의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 상시로 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긴 산소는 좀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물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은 그런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생태계가 조금 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화려하고 단조로움이 그 생태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갯벌 생태계가 오히려 바다에 비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혹은 생태적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사진을 그렇게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물이 굉장히 많은 생태계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드넓은 물이 이렇게 막 빠르게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느낌으로 왠지 수심도 굉장히 깊을 것만 같은 그리고 주변에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이렇게 물에 사는 식물들이 쭉 둘러서 있죠. 그리고 항상 이런 어떤 호수나 이런 곳에는 위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호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다? 서식지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와 서식지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물이 고여있고 아주 깊은 물인데도 새가 있죠. 근데 이 오른쪽에 조금은 상반된 어떤 느낌의 이 사진 속에도 여전히 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생태계 왼쪽은 호수였고 오른쪽은 강 또는 하천인데요. 이 정도 수심이면은 이제 이 정도 수심과 어떤 폭을 보았을 때는 강보다는 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볼 수 있겠죠. 여튼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조금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수심은 조금 얕을 수 있고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물 속에 살아가는 생물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새들이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들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혹은 물이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새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이 두 생태계는 물이 많지만 조금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미생물이나 물고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분명히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양분들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우연찮게 지금 사진 속 이 새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청동오리 느낌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 백로 느낌인데 여기도 약간 오리류고요. 여튼 환경이 다르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다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환경도 생물도 다르니까 두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태계에 대한 좀 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분명히 자연 생태계란 용어를 말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서 우리가 이 자연을 모방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 뭐 한 개 정도 연못이 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금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풀어놓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식물들을 구입해가지고서 이렇게 식재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계의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아무래도 자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조금 인위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특히나 도심 속 아주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도심 속에 이렇게 인공적으로라도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야생동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로 보통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논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식량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이 논 생태계를 우리 인간만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논 생태계에 직접 우리가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이 논 생태계를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논에 멀리서 차를 타고서 혹은 뭐 비행기를 타고서 지나가면서, 기차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논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할 테지만,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학교 연못도 좋지만 꼭 시골에 있는 교외에 있는 그 논에 직접 가서 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다양한 곤충들이,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이곳에서 이 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생태계 또한, 생태계마저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태계들은 상대적으로 물이 많고 조금은 축축한 그런 생태계였다고 하면은, 뭐 지구상에 그렇게 물이 많은 곳만 있진 않겠죠. 오히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삼면이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육토의 70% 이상은 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산지에도 물이 있는 곳이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곳보다 육지가 더 넓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다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도 나름대로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이렇게나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식물들과 조금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논에 있는 것들, 이렇게 호수나 하천에 있는 식물들과, 그리고 방금 보았던 이렇게 숲이라든지, 그리고 초원, 뭐 들판 또는 밭과 같은 이렇게 조금은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도 다를 것이고 거기의 환경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유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 개념을 넘어서서 생태계가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생태계 속에 얼마나 다양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고, 얼마나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 얼마나 다채롭고 복잡한 생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의 기능이기도 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일종의 생물 자원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 가치를 우리가 배워보는데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양한 환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태계들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생태계에는 나름대로 적응하고 진화해온 그 특색 있는 환경에 나름대로 높은 어떤 적응을 보여온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 생태계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생태계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생태계들 각각의 어떤 특색이 있는, 특징이 있고 가치가 있다 보니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아주 유용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서 존재해 왔고, 지금도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접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개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TV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혹은 영화 같은 데에서 간접적으로 접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실 일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그 유목민족들이죠. 뒤에 보이는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술록입니다. 조금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이죠. 대표적인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목민족들 이곳저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 술록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지역의 지명 조금은 어렵죠.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 한자도 아니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용어지만, 툰드라라고 하는 위도가 높은 뭐 저기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런 생태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지구상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생태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분포해 있겠죠.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도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나라 밖에는 또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에도 물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생태계도 특히나 요즘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서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런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테지만, 시야를 넓혀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생태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후대의 아주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안에는 우리가 본 적도 없었던 혹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생물들도 만나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양한 것은 굉장히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의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경을 갖고 있죠. 북한과도 국경이 있고요. 일본과 중국과도 나름대로 명확한 그 국경에 해당하는 그 경계가 있죠.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철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유성 어류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 간의 경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연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알을 낳는 연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그 회귀 경로를 살펴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러시아라든지 심지어 미국까지도 경유를 해서 아주 넓은 그런 회유 그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철새,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 철새가 있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혹은 낮아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올라가면서 경유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려가면서 경유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국가 간의 그 경계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국가 간의 경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경계가 없죠. 사실상 어디까지가 육지 생태계고 어디까지가 뭐 습지 생태계며 어디까지가 해양 생태계인지 그 경계도 사실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생태계들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쪼개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생태계만 혹은 뭐 육지 생태계만 혹은 해양 생태계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테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뭐 동요 중에 이렇게 그쵸? 아주 높은 산에서 출발한 돌이 구르면서 조금씩 그 크기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이렇게
조금씩 닳고 작아져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갯벌에 있는 아주 고운 입자의 그 진흙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여정 동안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를 거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고 단절되어 있는, 단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사실상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 지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들의 연결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나 강을 우리가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로 단절시켜 버리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를 활용하던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단절되어 있는 생태계가 다시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도 나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 아마 생태 통로라고 하는 용어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로 위에 이렇게 녹지와 녹지 사이가 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는 곳 위에 이렇게 나름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문구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생태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 아래 이런 식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의 내용인데, 생태계는 크게 햇빛, 공기, 물 등과 같은 자연 환경인 비생물 요소와 그리고 미생물이나 식물 그리고 동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았던 물이 많은 생태계, 물이 적은 생태계,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생태계, 대한민국 밖에 있는 생태계들에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느낌이 이제는 조금, 지금까지는 조금은 모호하게, 조금은 애매하게, 조금은 부분적으로, 조금은 완벽하지 않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자리 잡아 왔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신있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까먹더라도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차시 강의는 아주 성공적인 강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차시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